이 금고를 열 수 있다고 했나? 해내면 100억 원을 주지.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 제 목소리는 정말 처량하게 들렸을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비록 그 지푸라기가 실처럼 가늘지라도 말이죠. 그 순간 제 앞에 서 있던 사람은 실리콘밸리 출신의 최고 보안 전문가도 아니었고 박사 학위가 벽면을 가득 채운 사이버 보안 업계의 거물도 아니었습니다. 제 앞에 이 박서준 앞에 서 있는 건 그저 한 소녀였습니다. 이제 막 18살이 된 한국 소녀였죠. 솜에 끝이 달아 해진 회색 후드티를 입고 그 안에 파묻힌 가냘픈 체구. 소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대충 묶은 머리카락이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빌어먹을 양자 금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거금을 들여 초빙한 세계 최고의 보안 전문가. 3명이 6시간 동안 매달렸지만 처참하게 실패한 바로 그 물건 말입니다. 그들은 땀을 비오듯 흘리며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렸지만 결과는 완전한 제로였습니다. 그런데 도윤이라는 그 소녀는 태연하게 자신의 낡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용산 전자상가 폐기물 처리장에서 주워온 것처럼 흠집투성이의 두꺼운 플라스틱 껍데기를 가진 노트북이었죠. 소녀는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참 묘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단 한마디 말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기도 하죠. 하지만 어떻게 청소부의 딸인 18세 소녀가 새벽 2시에 45층 CEO 집무실에 서 있게 되었는지부터 이야기해 드려야겠네요. 사실 도윤이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계기는 불과 몇 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모든 것은 소녀의 어머니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종종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에 대해 생각하곤 합니다. 그분들은 정말 많은 희생을 하시죠. 그렇지 않나요? 도윤아, 오늘 엄마가 청소할 게 많아서 좀 늦을 것 같다. 전화기 너머로 김지수 여사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피곤함이 묻어났죠. 그때 도윤이는 좁은 반지하 방 침대에 누워 노트북 화면에 눈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몇 시쯤 오세요? 소녀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속으로는 조금 걱정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새벽 2시는 돼야 할 것 같아. 심심하면 엄마 회사로 와도 돼. 1층 로비에서 기다리렴. 도윤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렸죠. 곰팡이 냄새가 나고 벽 너머로 술 취한 이웃의 고성방가가 들리는 집에 혼자 있을 것인가? 아니면 환하고 따뜻한 회사 로비로 갈 것인가? 회사 로비가 훨씬 나아 보였습니다. 그곳엔 무료 와이파이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무엇보다 엄마와 조금 더 가까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짐을 챙기면서 도윤이는 문득 7살 때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 운명의 날을요. 여러분은 서울에 처음 발을 디딘 날을 기억하시나요? 많은 사람에게 서울은 기회의 땅입니다. 하지만 도윤이 모녀에게 서울은 가난으로부터의 도피처이자 더 혹독한 생존 전쟁터로 뛰어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날 7살 소녀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바람이 쌩쌩 부는 서울역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의 겨울바람 아시죠? 살을 내는 듯한 바람이 얇은 옷 사이로 파고듭니다. 도윤아 무서워.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지수 씨가 물었습니다. 조금요.
소녀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서울 가서 우리 열심히 일해서 성공한 사람이 되자. 지수 씨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혹은 그 거짓말을 믿으려 애쓰며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으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의 꼬마 도윤이 아니 지금의 소녀 도윤이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천루들과 무표정하게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 앞에서 느껴지는 그 작디작은 기분 그것은 꽤나 트라우마였습니다. 전에 듣기로는 도윤이가 서울의 중학교에 처음 간 날은 문화 충격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구제 옷가게에서 산 교복을 입은 시골 소녀가 강남 부잣집 아이들이 최신 태블릿 PC와 사과 로고가 빛나는 얇은 노트북을 자랑하는 교실로 들어서는 장면을요. 도윤이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소녀는 자신의 터진 손을 내려다보고 다시 그 반짝이는 IT 기기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빈부격차가 너무나도 선명하고 잔인하고 차갑게 드러났습니다. 엄마 나도 저런 컴퓨터 갖고 싶어. 도윤이가 무언가를 졸랐던 건 그때가 유일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그 말을 꺼냈을 때 지수 씨는 식당에서 온종일 설거지를 하고 돌아와 다리를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눈물이 그렁그렁한 퀭한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 도윤아. 엄마가 돈 더 벌어서 꼭 사줄게. 지수 씨의 목소리는 울먹임으로 떨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순간 도윤이는 비록 어린아이였지만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엄마의 어깨에 짊어진 무게, 엄마 옷에서 나는 독한 락스 냄새, 그리고 가난의 무력함까지도요. 그 이후로 도윤이는 다시는 엄마 앞에서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나이보다 일찍 철이 들었습니다. 가슴 아픈 성장이었죠. 학교 점심시간 다른 18살 아이들이 매점이나 운동장에 모여 있을 때 도윤이는 늘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어울리기 힘들었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참 잔인하죠. 신는 신발 브랜드나 사는 아파트 단지에 따라 편을 가르니까요. 도윤이는 그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서관의 컴퓨터들은 그녀를 반겨주었습니다. 여기 자리 있나요? 아무도 없단다. 넌 매일 오는구나. 나이 지긋한 사서 선생님이 도윤이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 차가운 도시에서 그녀가 받은 드문 미소였습니다. 도윤이에게 도서관 구석 자리는 천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가난한 집 아이가 아니라 디지털 세상을 탐험하는 모험가였습니다. 그곳에서 도윤이는 처음으로 프로그래밍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10살 생일날 도윤이는 중고 노트북을 선물 받았습니다. 지수 씨가 반년 동안 아침을 굶고 쓰러질 때까지 초과 근무를 해서 전당포에서 사온 물건이었습니다. 화면에는 파란색과 빨간색 줄이 가 있었고 키보드 자판은 몇 개 빠져 있었으며 배터리는 방전되어 항상 충전기를 꽂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에게 그것은 황금보다 귀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전 세계였습니다. 엄마, 나 게임 하나 만들었어. 정말 무슨 게임인데 깜박이는 화면 위로 아주 작은 픽셀 로봇이 뚝뚝 끊기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의 첫 작품이었습니다.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열정이라는 거대한 하늘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수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코딩이나 알고리즘은 전혀 몰랐지만
딸이 행복해한다는 건 알 수 있었으니까요. 그때부터 도윤이는 밤을 새워가며 컴퓨터와 씨름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언가에 미쳐서 밥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잊어본 적이 있나요? 도윤이에게 검은 화면 위를 흐르는 초록색 코드는 마법 같은 매력이 있었습니다. 소녀는 무료 온라인 강의를 찾아보고 독학한 영어 실력으로 지하 해커 포럼을 뒤지며 실력을 키우기 위해 직접 코드를 짰습니다. 좁은 자취방 노트북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앳된 소녀의 얼굴을 비추며 묘한 명암을 만들어냈습니다. 도윤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건강이 제일이야. 자다가 깬 지수 씨가 여전히 앉아있는 딸을 보며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요. 거의 다 됐어요. 그것은 수년 동안 매일 밤 반복된 대화였습니다. 새벽 3시가 되면 도윤이는 창밖을 내다보며 엄마가 새벽 일을 하러 나가는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낡은 외투를 걸치고 무거운 청소 도구를 든 채 서울의 찬 서리 속으로 걸어가는 굽은 어깨를 볼 때마다 심장이 욱신거렸습니다. 빗자루가 아스팔트를 쓰는 소리, 창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 소리. 왜 엄마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해? 한 번은 도윤이가 목이 메어 물었습니다. 도윤이랑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지. 엄마는 도윤이만 행복하면 돼. 그 대답은 너무나도 가슴 아팠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행복이 엄마의 땀과 청춘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도윤이는 더욱더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더 이상 대걸레를 잡지 않게 하고 싶었습니다. 12살 때부터 도윤이는 국제 해커 포럼에서 흰토끼 White Rabbit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흰토끼가 한국에 찢어지게 가난한 소녀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놀라울 정도로 예리한 보안 솔루션을 제시하는 천재 디지털 유령이라고만 알고 있었죠. 그녀는 러시아, 미국, 이스라엘의 베테랑 해커들과 복잡한 보안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 취약점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유명한 해커가 포럼에 질문을 올렸습니다. 버퍼 오버플로우 패치를 먼저 적용하고 다중 인증 프로세스를 강화하세요. 사롱 2번째 줄 코드에서 메모리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윤이의 답변이 화면에 떴습니다. 간결하고 절대적으로 정확했죠. 전문가들은 경악했습니다. 나이를 밝히지 않았기에 자신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반지하 방에서 라면을 먹고 있는 어린아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13살 때 도윤이는 실제 회사의 보안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익명으로 한 회사의 결제 시스템에 있는 심각한 취약점을 제보하고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흰토끼님. 덕분에 대규모 데이터 유출 사고를 막았습니다. 사례금을 보내드리고 싶은데 감사 이메일을 받았을 때 도윤이는 온몸이 떨릴 정도로 감격했습니다. 은행 계좌도 없고 신원이 드러날까봐 돈은 거절했지만 그 기분, 인정받았다는 느낌,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은 복권 당첨보다 더 짜릿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능력이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무기이자 세상을 바꿀 도구라는 것을 깨달은 첫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윤이는 엄마가 야간 청소부로 일하고 있는 넥서스 코퍼레이션 넥서스 콜프로 가는 막차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판교 테크노밸리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국의 번영과 기술을 상징하는 화려하게 빛나는 마천루들. 그곳에는 가장 똑똑한 두뇌들과 거대한 자본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엄마는 그 엘리트들이 남긴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윤이는 한숨을 쉬었고 차창에 하얀 입김이 서렸습니다. 그녀는 보물인 노트북이 들어있는 어깨끈이 다른 배낭을 고쳐 메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밤이 될 줄 알았습니다. 구석진 곳에 앉아 이어폰을 꽂고 엄마 일이 끝날 때까지 코딩이나 하며 기다릴 생각이었습니다. 거대한 넥서스 빌딩 1층 로비에 들어서자 중앙 냉방의 서늘한 기운이 얼굴에 와닿았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질반질 윤이 났습니다. 도윤이는 쭈뼛거리며 로비 구석의 소파로 향했고 누구에게도 방해되지 않도록 몸을 최대한 작게 웅크렸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화면 불빛이 조금이나마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곧 밤의 정적은 깨졌습니다. 도윤이는 지나가던 사람들의 다급한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고 고위 임원 사원증을 목에 걸고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양자 암호화가 완전히 꼬여버렸어. 이런 경우는 처음이야. 한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위에서 회장님 난리 났어. 연구 잠금까지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떡하지? 안에 데이터 날아가면 회사는 파산이야. 도윤이의 귀가 쫑긋 섰습니다. 양자 암호화,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최근 며칠 밤을 새워가며 미친 듯이 연구하던 분야였습니다. 개인 컴퓨터로 시뮬레이션만 돌려보던 그 복잡한 이론과 난해한 알고리즘들, 바로 이곳에서 실제 상황으로 문제가 터졌단 말인가.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가. 도윤이는 혼잣말을 중걸거렸습니다. 해커로서의 호기심이 강렬하게 솟구쳤습니다. 마치 피 냄새를 맡은 맹수와도 같았죠. 책이나 지하 포럼을 통해서만 접했던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눈으로 직접 볼 기회였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깊이 생각할 때 나오는 습관이었죠. 도윤이의 발걸음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리듯 어느새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엄두도 못 낼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아니까요. 청소부 아주머니의 딸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오늘 밤 양자 암호화라는 단어의 유혹은 너무나 치명적이었습니다. 유리 엘리베이터 안에서 도윤이의 심장은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듯 쿵쾅거렸습니다. 제어판의 숫자가 빠르게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씨, 2씨, 33등. 45층 버튼을 누르는 손끝은 떨렸지만 동시에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기회는 2번 다시 오지 않을 겁니다.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입니다. 도윤이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띵. 45층 임원실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로비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숨이 막힐 듯 무겁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도윤이는 CEO 집무실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다급한 목소리들, 고함 삑삑거리는 기계음은 사태의 심각성이 상상을 초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돌아갈까? 잡히면 엄마가 해고당하는 건 아닐까? 수만 가지 질문이 18세 소녀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결국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 자신을 증명해 보이고 싶다는 갈망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모든 시선이 도윤에게 쏠렸습니다. 내부 풍경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서류들이 널려 있고 서너 명의 외국인 남자들이 붉은 경고등이 켜진 모니터들을 앞에 두고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에는 차갑고 난공불락의 위용을 뽐내는 거대한 티타늄 합금, 금고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낯선 소녀가 나타나자 어른들의 얼굴에 떠오른 경악한 표정은 참으로 볼만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외계인을 보듯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넌 누구니 어떻게 들어왔어? 경비는 어디 갔어? 당황한 목소리들이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때 저 박서준이 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때 제 몰골은 최악이었습니다.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있고 등은 식은 땀으로 젖었으며 머리는 하도 쓸어 넘겨서 엉망이었죠. 저는 저 빌어먹을 금고 때문에 평생의 업적을 몽땅 날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꼬마야, 여긴 어른들이 일하는 곳이다. 어떻게 올라왔니? 저는 인내심이 바닥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그마한 소녀는 저의 분노의 몸을 약간 움츠렸지만 시선은 힐끔힐끔 금고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엄마가 여기서 청소 일을 하셔서요. 도윤이가 기어 들어가듯 대답했습니다. 도윤이의 해명을 듣고 제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아, 청소부 아주머니 딸이구나. 길을 잃었나 보다. 저는 손짓으로 직원을 불러 아이를 내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금고를 뚫어지게 쳐다보았고 눈동자가 기묘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쥐 죽은 듯 조용한 방 안에서는 모두가 그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최신형 Q키 양자 암호화 시스템이네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충돌로 인한 무한 루프에 빠진 것 같아요. 그 순간 사무실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정도였죠. 저는 확 돌아세워 도윤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낡은 후드티를 입은 18살짜리 소녀가 내 전문가들이 2시간 만에 겨우 희미하게 짐작한 문제를 단번에 맞췄다고. 네가 이걸 아니? 저는 의심 반 기대 반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볍지만 자신감 넘치는 끄덕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운명을 바꾼 말이 제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절망이 저를 제 사업 인생에서 가장 미친 결정으로 몰아넣은 거죠. 저는 소녀를 보고 소녀의 손에 들린 낡은 노트북을 보고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이 금고를 열 수 있다고 했나 좋아. 만약 해낸다면 100억 원을 주마. 제가 그 액수를 뱉었을 때 도윤이의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을 겁니다. 마치 제가 잔잔한 호수에 바위를 던진 것처럼요. 넓은 사무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100억 원은 미친 액수입니다. 습한 반지하에 사는 18살 소녀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돈이죠. IT 기업 CEO인 저에게도 엄청난 현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나요? 그 생사의 갈림길에서 돈은 그저 무의미한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만약 저 금고가 동트기 전까지 열리지 않는다면 100억이든 1000억이든 넥서스 코퍼레이션과 함께 잿더미가 될 테니까요. 방 안에 있던 3명의 최고 전문가들의 시선이 도윤을 향했다가 의심과 당혹감으로 가득 차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업계의 거물들입니다. 싸구려 후드티를 입은 18살짜리 꼬마가 6시간 동안 참패한 그들 뒤에 나타나 구세주처럼 등장한다는 건, 솔직히 말해 그들의 뺨을 때리는 것과 같았죠. 지식인들의 자존심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최민석 교수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냐고요? 카이스트의 저명한 교수이자 암호학 연구에만 20년을 바친 사람입니다. 이 빌딩보다 자존심이 더 높은 사람이죠. 잠깐만요, 박 대표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우리 같은 최고 전문가들도 6시간 동안 못 푼 문제를 코 묻은 애가. 최 교수의 목소리는 분노로, 아니 정확히는 자존심에 상처를 입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안경을 벗어 실크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도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빛, 저는 압니다. 엘리트 계층이 사회 밑바닥 사람들에게 보내는 경멸이 담겨 있었죠. 정말 우스스군요. 그는 방 전체가 들릴 정도로 크게 투덜거렸습니다. 방 구석에 서 있던 이정재 씨는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직 국정원 NIS 요원이었습니다. 국가의 1급 기밀을 다루던 냉철한 사람이었죠. 그에게 보안은 이론이 아니라 목숨이었습니다. 그가 뚜벅뚜벅 위협적인 발소리를 내며 다가왔습니다. 꼬마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이건 전자오락이 아니야. 이정재 씨의 목소리는 면도날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맹수가 경계하듯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경비 부르기 전에 나가라. 그리고 한소희 양자 컴퓨팅 분야의 노벨상 후보로 거론되던 젊은 천재인 그녀는 지금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안경을 벗고 피로로 충혈된 눈을 비비고 있었죠. 평소에 그 당당한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아니면 우리가 뭔가 기본적인 걸 놓치고 있는 건가요?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노트북 키보드를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가장 자신 있던 분야에서 벽에 부딪힌 충격은 컸습니다. 그녀는 도윤을 경멸하기보단 절망적인 의구심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어른들의 모진 말에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도윤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1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이 등을 돌린 것 같은 기분 느껴보신 적 있나요? 10년 전 저와 뜻을 같이 하던 친구들도 판교 외곽의 좁은 차고에 처박힌 젊은 놈들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밥 대신 라면을 먹고 키보드 위에서 쪽잠을 자며 기술 제국이라는 허황된 꿈을 키웠습니다. 그때 사람들도 우리를 그렇게 쳐다봤습니다. 서울대가 졸업한 놈들이 뭘 하겠어. 취직해서 월급이나 받지. 창업은 무슨 빚더미에나 앉겠지. 무시하는 눈빛들, 혀를 차는 모습들.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키며 오늘의 넥서스 코퍼레이션을 만들었습니다. 5년 전 미래그룹과 첫 계약을 따내 서명하던 그 운명의 날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손이 덜덜 떨렸죠. 무서워서가 아니라 너무 기뻐서요. 우리가 해냈어, 진짜 해냈다고. 그날 저는 좁디좁은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얼싸안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땀과 눈물은 보상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든 것이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피와 눈물로 10년 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열리지 않는 빌어먹을 금고 하나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무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불안해하는 직원들의 얼굴, 이곳에서 일하는 500명의 운명, 우리를 믿고 투자한 수백 명의 투자자들, 그리고 저 자신의 명예, 모든 것이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저절로 주먹이 꽉 쥐어졌고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아팠습니다. 내일 코스닥 상장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위치이자 증명이었습니다. 성공하면 회사 가치는 10배로 뛸 것이고 우리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것입니다. 실패한다면 오 맙소사 상상하기도 싫었습니다. 파산 빚더미 실직 가정 파탄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저 거대한 금고 안에는 회사의 생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상장 관련 원본 서류, 전 미국 투자자와의 중요한 합병 계약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전체 시스템의 블록체인 마스터키가 담긴 USB. 저 안에 있는 것들이 없으면 내일 아침 우리는 빈털터리야. 저는 목이 타들어가 중얼거렸습니다. 벽시계의 초침은 무정하게 시간의 무관심처럼 차갑게 돌아갔습니다. 째깍, 째깍. 새벽 6시까지 4시간 47분 남았습니다. 6시 정각의 금고가 열리지 않으면 데드락,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내부 데이터는 보안을 위해 자동 파기됩니다. 그때는 정말 모든 것의 종말입니다. 제 손목시계도 같은 시간을 가리키며 운명의 순간을 초 단위로 카운트다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도윤을 쳐다보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소녀의 낡은 옷차림과 어린 나이를 지적하며 수군대고 있었습니다. 덕지덕지 테이프를 붙인 노트북 밑단이 해진 청바지 굽이 다른 운동화. 그들의 눈의 소녀는 비전문성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상황이 장난처럼 보이십니까, 박 대표? 최 교수가 얼굴을 붉히며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는 좀 달랐습니다. 소녀는 침착했습니다. 아니, 남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가난 속에서 자란 아이의 가슴 아픈 담담함이었죠. 말대꾸하거나 두려워하는 대신 그녀는 조용히 금고로 다가갔습니다. 까만 눈동자로 그 금속 괴물을 꼼꼼히 관찰했죠. 시스템 로그부터 확인해 봐도 될까요? 도윤의 목소리는 작지만 분명했고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의 7년 독학, 7년간 온라인에서 흰토끼로 활동한 경험이 이 실제 상황을 위한 완벽한 준비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대로 해. 이 금고는 기술의 걸작이었지만 지금은 악몽이었습니다. 높이 3더 폭, 문색 티타늄, 합금 덩어리는 마치 성벽처럼 위압적이었습니다. 표면에는 3D 지문 인식기, 홍채 인식기, 그리고 정체불명의 각종 생체 센서가 달려 있었습니다. 은행 금고라기보다는 SF 영화에 나오는 우주선 문 같았죠. 정면 디스플레이에는 붉은 글씨가 위협적으로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시스템 잠김. 남은 시간 04시간 47분 23초. 1초 1초가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 같았습니다. 고급 대리석 바닥에는 수천만 원짜리 해킹 장비들이 쓰레기처럼 널려 있었습니다. 과열된 서버의 냉각 팬 소리가 요란했고 LED 불빛들이 어지럽게 깜박였으며 케이블은 거미줄처럼 엉켜 있었습니다.
지난 6시간 동안 위대한 두뇌들이 남긴 실패의 잔해였습니다. 분위기가 팽팽하던 찰나 사무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쓰레기 좀 치우려고. 하늘색 청소복을 입은 중년 여성이 빗자루와 물량동이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도윤의 어머니 김지수 씨였습니다. 그녀는 사람들로 가득 찬 방과 무거운 공기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그러다 그녀의 시선이 금고 앞에 서 있는 작은 소녀에게 머물렀습니다. 도윤아,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지수 씨는 깜짝 놀라 빗자루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건조하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급히 달려와 딸의 팔을 끌었습니다. 네가 왜 사장님 방에 있어? 엄마가 로비에서 기다리라고 했잖아. 죄송합니다, 사장님. 우리 애가 철이 없어서. 제가 다가가 그녀를 말렸습니다. 저는 지수 씨에게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따님인 도윤 양이 회사 전체의 가치가 달린 금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다는 사실까지요. 우리 도윤이가요, 정말요. 지수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입술이 떨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 다시 딸을 보았습니다. 아들. 아니, 딸이 컴퓨터 만지는 걸 좋아한다는 건 알았지만 이런 거창하고 중요한 일과 관련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그녀의 눈에 도윤이는 여전히 게임을 좋아하는 어린 딸일 뿐이었으니까요. 도윤이는 락스 냄새가 배어있는 엄마의 굳은 살 박인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엄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믿지? 나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이거 내가 맨날 공부하던 거야. 장난치려는 거 아니야. 8살 소녀의 눈빛은 확신과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억대 연봉을 받는 제 직원들에게서도 본 적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두 모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된 삶을 사는 청소부 어머니와 은둔형 천재딸. 운명은 참 짓궂습니다. 좋아, 해봐. 저는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아, 만약 실수하면 실수 안 해요. 도윤의 대답이 제 경고를 찰랐습니다. 아주 단호했습니다. 소녀의 온몸이 떨리고 있는 것 같았는데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흥분 때문인 듯 했습니다. 드디어 세상에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빛으로 나아갈 기회가 온 것입니다. 뒤에 선 전문가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고 있었고 솔직히 그들도 속수무책이었으니까요. 다른 대안은 없었습니다. 도윤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금고 쪽으로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진정한 시험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거대한 금속 덩어리의 위압감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도윤이 침을 꿀꺽 삼키는 게 보였습니다. 심장은 북처럼 쿵쾅거리고 있었겠죠. 차가운 금고 표면에 손을 대는 손끝은 약간 떨렸지만 눈빛만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최민석 교수가 옆에서 팔짱을 끼고 도윤을 내려다보며 거만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정말 웃기는군. 나 같은 20년 차 암호학 교수도 못 푼 문제를 고등학생 꼬마가 풀겠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정재 씨에게 속삭였습니다. 슬슬 경찰 부를 준비나 하시죠. 이정재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앞으로 나서서 도윤에게 바짝 다가갔습니다. 거대한 그림자가 소녀를 덮쳤고 그는 몸을 숙여
담배 냄새와 위험한 기운이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잘 들어라 꼬마야. 이건 장난이 아니야. 명령어를 하나라도 잘못 건드리면 24시간 추가 잠금 시스템이 즉시 가동된다. 그럼 진짜 끝장이야. 이 회사도 너희 엄마도 길바닥에 나앉게 될 거다. 알겠어. 이정재 씨의 위협에 지수 씨는 몸을 떨었고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한소희 씨는 뒤에서 안경을 고쳤으며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박 대표님, 이 시스템은 큐비트 양자 컴퓨팅 기반이에요. 박사 과정에서도 다루기 힘든 내용인데 하물며 도유는 그 모든 수군거림을 한 귀로 흘려버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세상에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낡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시스템 구조부터 파악할게요. 도윤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 케이블을 금고의 서비스 포트에 연결했습니다. 가늘고 긴 손가락이 자판 몇 개가 빠진 키보드 위를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타다, 타다. 복잡한 초록색 코드들이 화면에 나타나 무서운 속도로 흘러갔습니다. 화면 불빛이 집중한 도윤의 얼굴을 비추자 그녀의 눈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났습니다. 이상한데. 도윤이 미간을 찌푸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왜 못하겠지? 최 교수가 비웃었습니다. 도윤은 대꾸하지 않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우리를 돌아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잠금 장치가 아니에요. 아저씨들이 틀렸어요. 3중 중첩 보안 시스템이에요. 전문가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경멸에서 놀라움으로. 도윤은 화면을 가리키며 진짜 전문가처럼 유창하게 설명했습니다. 1단계는 생체 인증, 2단계는 2048비트, 양자 암호화, 3단계는 실시간 기반 다층 잠금이에요. 이 셋이 동시에 서로 꼬여서 작동하고 있어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 사실을 말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게 적응형 보안 Adaptive Security System이라는 거예요. 즉, 억지로 하나를 뚫으려 하면 나머지 두 개가 공격으로 인식해서 2배로 강력해진다는 거죠. 최 교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죠. 왜 지난 6시간 동안 실패했는지 이제야 이해한 겁니다. 지금까지 아저씨들이 시도한 방법은 다 무차별 대입, 브루트 포스 공격이었죠. 도윤이 바닥에 널린 비싼 장비들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침묵이 가장 확실한 대답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인간의 면역 체계와 같아요. 도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강하게 공격할수록 더 강한 항체를 만들어내요. 부수려고 할수록 더 단단히 닫히는 거죠. 이정재 씨는 침묵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녀의 분석은 완벽하게 정확하고 논리적이었습니다. 그는 소녀를 다른 눈으로 경멸은 줄어들고 호기심이 더해진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의 손가락이 다시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타자 속도가 너무 빨라 눈으로 쫓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끝없는 코드와 로그 데이터가 폭포수처럼 흘러갔습니다. 찾았다. 도윤이 외쳤습니다. 어젯밤 11시 47분에 보안 업데이트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녀는 멈칫하며 붉게 빛나는 코드 한 줄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업데이트가 중간에 끊겼어요. 완료되지도 취소되지도 않은 좀비 상태로 떠 있어요. 이게 원인이에요.
도윤이 저를 돌아보며 흥분으로 얼굴을 밝혔습니다. 새 보안 프로토콜과 구형 시스템이 충돌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이 계속 무한 루프 인피니트 룹에 빠지는 거예요. 한소희 씨는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도윤의 줄문의진 화면 앞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진짜네 세상에. 한소희 씨가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시간 동기화, 템포럴 싱크가 완전히 깨졌어. 왜 이걸 몰랐지? 세 명의 천재들이 6시간 동안 놓쳤던 핵심을 대학 문턱도 안 가본 18살 소녀가 10분 만에 찾아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희망으로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눈의 소녀는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으로 보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해? 도윤아, 말해 주렴. 제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온몸이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수술을 시도해 볼게요. 먼저 충돌하는 프로토콜을 메인 시스템에서 분리하겠습니다. 말을 마치자마자 그녀는 복잡한 명령어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키보드 소리만이 정적을 채웠습니다. 금고의 대형 화면에 있던 오류 메시지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삑! 금고에서 작고 달콤한 비프음이 울렸습니다. 첫 번째 보안 단계인 생체 인증의 LED가 빨간색에서 부드러운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됐다. 도윤이 작게 환호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방 안이 뒤집힐 듯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를 뻔했죠. 하지만 그 기쁨은 딱 3초간 지속되었습니다. 삑, 삑, 삑. 갑자기 금고가 귀를 찢는 듯한 경보음을 울렸습니다. 붉은 불빛이 훨씬 더 빠르고 격렬하게 깜박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이런 글귀가 떴습니다. 경고, 불법 침입 감지. 2단계 방어 모드 가동. 뭐야, 뭔가 잘못됐어. 최 교수가 머리를 감싸 쥐며 소리쳤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죠.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 시뻘건 경고 메시지가 떴습니다. 아니, 말도 안 돼. 도윤의 목소리가 떨리며 갈라졌습니다. 시스템이 제 패치 명령을 침입 행위로 인식하고 있어요. 나머지 두 보안 단계가 제어권을 삼켜버리고 있어요. 더 강력해지고 있다고요.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이 디지털 괴물은 생각보다 더 똑똑했습니다. 이정재 씨가 달려들며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멈춰, 당장 케이블 뽑아. 이대로 가다 24시간 잠기면 진짜 끝이야. 하지만 도윤은 뽑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어지럽게 돌아가는 코드들을 눈으로 쫓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이상해요.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반응 패턴, 단순한 업데이트 충돌 오류가 아니에요. 너무 체계적이에요. 도윤의 눈이 순간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시선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박 대표님, 최근에 내부자 중 누군가 관리자 시스템에 접근한 적 있나요? 아니면 해고된 사람이 있나요? 소녀의 질문에 방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지? 제가 낮게 으르렁거리듯 되물었습니다. 이건 자연적인 오류가 아니에요.
도윤이 흐르는 코드를 가리켰습니다. 누군가 업데이트 파일에 트랩도어 코드를 심어놨어요. 이건 고의예요. 오늘 밤 회사를 파괴하려는 놈이 있어요. 사무실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18살 소녀의 말은 우리 모두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음모 배신자, 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스파이가. 저는 방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누구지 이 측근들 중 누구란 말인가. 시간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고 흘러갔습니다. 문제는 이제 기술적인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계속해 도윤아. 저는 납덩이처럼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네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야. 무거운 침묵이 사무실을 감쌌습니다. 도윤의 첫 시도는 절반의 성공에 그쳤고 오히려 이 디지털 괴물을 화나게 만들어 상황을 악화시킨 듯 했습니다. 요란한 경보음 속에서 도윤의 어깨가 축 처지는 게 보였습니다. 두 팔은 힘없이 늘어졌고 손끝은 차가웠습니다. 교봐, 내가 뭐라고 했어? 최 교수가 폭발했습니다. 억눌렀던 분노가 화산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애들이 뭘 안다고 수백억짜리 시스템을 건드려. 이제 어쩔 거야? 방어 모드 발동됐잖아. 네가 우리 다 죽인 거야. 그의 목소리가 사무실을 울렸고 이마에는 핏대까지 섰습니다. 그는 두려웠고 그 두려움을 어린 아이에게 쏟아부은 것입니다. 이정재 씨는 벽시계를 가리키며 사형 선고처럼 차갑게 말했습니다. 3시간 15분 남았다. 도윤아 잘 들어. 한 번만 더 실패하면 24시간 잠금이야. 그럼 진짜 끝이다. 세 번째 기회는 없어. 그는 불안한 듯 머리를 쥐어뜯으며 서성거렸습니다. 한소희 씨는 의자에 주저앉아 절망했습니다. 양자 시스템이 극도로 불안정, 퀀텀 인스타빌리티 해졌어. 다음 시도는 벼랑 끝에서 줄타기 하는 것과 같아. 작은 바람만 불어도 우린 다 죽어. 도윤은 멍하니 노트북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붉은 오류 메시지들이 놀리듯 깜박거렸습니다. 소녀의 마음 한 구석이 차갑게 식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당혹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속으로 묻고 있었겠죠. 내가 너무 섣불렀나? 진짜 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착각이었나? 자기 의심이라는 인간의 가장 큰 적이 도윤의 여린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구석에 숨어있던 가여운 어머니 지수 씨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코딩이나 양자는 모르지만 딸은 알았습니다. 그녀는 바들바들 떨리는 도윤의 어깨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손을 딸의 어깨에 얹었습니다. 도윤아, 괜찮니? 너무 힘들면 그만하자. 무리하지 마. 우리 그냥 집에 가자. 어머니의 떨리는 부드러운 목소리가 혼란스러운 도윤의 마음에 시원한 물처럼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을 욱신거리게 했습니다. 집에 가자고, 그 어두운 반지하로 돌아가서 가난하게 살라고, 엄마가 평생 허리 굽혀 쓰레기를 치우는 걸 보라고. 아니, 도윤은 입술을 피가 날 정도로 꽉 깨물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18살, 어깨가 감당하기엔 압박감이 너무 컸습니다. 저는 투명한 유리창계에 서서 화려한 밤에 잠긴 판교 테크노밸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노란 가로등 불빛이 잠들지 않는 도시의 혈관처럼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땀과 눈물 밤샘으로 일궈온 모든 것이 붕괴 직전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도윤의 작은 뒷모습을 보면서 원망하는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금고가 비명을 지르고 전문가들이 머리를 쥐어뜯어도 저는 희미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눈을 반짝이며 더러워진 손을 가진 이 아이는 위대한 지성들이 놓친 것을 보았으니까요. 도윤이 다시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실망과 두려움을 삼키려는 듯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고도로 집중했습니다. 눈동자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미친 듯 춤추는 수천 줄의 붉은 코드를 훑었습니다. 잠깐, 이상하네. 도윤이 작지만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눈이 번뜩였습니다. 오류 메시지의 혼돈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규칙, 리듬, 이 오류 코드, 무작위가 아니에요. 도윤이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까의 주눅든 모습과는 달리 흥미로워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데이터를 재정렬하기 위해 타닥타닥 움직였습니다. 아저씨, 이것 좀 보세요. 정확히 47초마다 같은 순서로 반복되어 단순 시스템 오류라면 이런 음악적인 리듬은 없어요. 한소희 박사가 몸을 숙여 도윤의 얼룩덜룩한 화면을 보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진짜네. 시간 패턴, temporal pattern이 확실해. 그녀의 목소리에 감탄이 섞였습니다. 왜 내가 못 봤지? 마치 심장 박동 같잖아. 6시간의 고문 동안 놓쳤던 가장 중요한 단서를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8살 소녀가 또다시 찾아냈습니다. 도윤의 손가락이 다시 춤췄습니다. 몇 초 뒤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버퍼, 오버플로우, 버퍼, 오버플로우. 예요. 하지만 코드 오류 때문이 아니에요. 도윤의 목소리에 확신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생체 인증 서브 프로그램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신형 홍채 스캐너가 마이크로초 단위로 인증 요청을 보내는데 구형 양자 시스템의 밀리초 처리 속도보다 수천 배 빨라요. 그녀는 말을 멈추고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박 대표님, 며칠 전에 스캐너 장비 새로 설치하셨어요. 제 눈이 커졌습니다.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맞아. 세상에. 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보물 열쇠를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3일 전이야. 3일 전에 보안 강화한다고 최신형 아이리스 스캔을 설치했어. 도윤은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푼 듯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두 시스템이 서로 다른 시간 언어를 쓰고 있어요. 쾅쾅 부딪히면서 충돌을 일으키고 모든 걸 잠가버린 거죠. 옆에 있던 최민석 교수도 이제 계속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초반의 거만함은 사라지고 은근한 존경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가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이론적 설명이었으니까요. 그럼 이 충돌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국정원 출신의 거친 남자 이정재 씨가 처음으로 도윤에게 진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더 이상 위협적인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그도 이 작은 소녀의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도윤은 아래 십수를 살짝 깨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러시아 해커 포럼에서 비슷한 문제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동기화 싱크로나이제이션가 필요해요. 두 시스템이 같은 심장 박동으로 뛰게 강제해야 해요. 도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소희 씨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하지만 수동으로는 불가능해 꼬마야. 관리자 권한, 에이드민 라이트. 이 없으면 커널 단계에 개입해서 타임프레임을 조절할 수 없어. 그리고 관리자 권한은 저 금고 안에 들어있고 관리자 권한 없어도 될지 몰라요. 도윤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비상 프로토콜, 이머전시 프로토콜을 쓸 거예요. 위험에 처하면 시스템이 가장 안전한 상태로 자동 리셋되는데 그때 스스로 동기화하거든요. 이정재 씨가 걱정스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비상 프로토콜은 양날의 검이야. 잘못하면 시스템이 와이프 아웃, 와이프 아웃, 완전 삭제될 수도 있어. 하지만 도윤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녀는 결의에 찬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벽시계를 보았습니다. 4시간 3분 남았습니다. 우리는 침몰하는 바에 위에 있었고 이 소녀가 유일한 튜브였습니다. 해봐 도윤아. 저는 낮게 말했습니다. 네가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다. 널 믿는다. 도윤은 깊게 숨을 쉬고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심장외과 의사처럼 더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관리자 권한 없이 비상 프로토콜을 작동시키려면 시스템이 물리적 위험에 처했다고 믿게 속여야 해요. 도윤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공격하지 않을 거예요. 겁을 줄 거예요. 최 교수가 인상을 썼습니다. 스푸핑 공격, 스푸핑 아택을 하겠다는 거니 하지만 이 AI 시스템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능력이 있어. 도윤은 고개를 저으며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속이는 게 아니에요, 교수님. 공포의 언어로 대화하는 거예요. 비상 프로토콜이 스스로 작동할 환경 조건을 정확히 맞춰줄 거예요. 소녀는 조작을 시작했습니다. 낯선 명령어들이 화면에 흘렀습니다. 도윤은 금고 주변에 부착된 환경 센서들인 온도, 습도, 진동 센서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화재나 지진 속에 있다고 느끼게 해야 해요. 화면상에서 도윤은 센서 포트에 가상 데이터를 주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도가 가상으로 섭씨 80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진도 7의 강진 같은 진동 데이터가 입력되었습니다. 실제 방안은 고요하고 시원했지만 시스템의 뇌 속에서는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금고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삑, 삑, 삑. 경보음이 울렸지만 이번에는 소리가 달랐습니다. 금고 내부의 냉각 팬이 그 가상 열기를 식히기 위해 제트기 엔진처럼 굉음을 내며 돌아갔습니다. 시스템이 반응해요. 믿었어요. 도윤이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첫 번째 보안 단계인 생체 인증의 LED가 깜박이더니 부드러운 초록색으로 변했습니다. 육중한 강철 문이 살짝 떨렸습니다. 성공이다. 방 안이 터질 듯 했습니다. 도윤의 어머니 지수 씨는 구석에서 두 손을 모아 기도하며 눈물을 글썽겼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또다시 목이 졸렸습니다. 갑자기 두 번째, 세 번째 보안 단계의 LED가 초록색이 아닌 피처럼 붉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경보음의 리듬이 바뀌어 훨씬 더 다급하고 귀를 찔렀습니다. 이게 뭐야? 나머지가 더 강해지고 있잖아. 최 교수가 머리를 감싸쥐며 소리쳤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스템이 이걸 가짜 침입 시도로 인식했어요. 나머지 두 단계가 최대 보안 모드, 럭다운 모드로 전환되고 있어요.
금고 대형 화면에 죽음의 문구가 떴습니다. 정교한 침입 감지, 방역 개시. 젠장 한 번 더 실수하면 24시간 잠김이야. 이정재 씨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더 최악인 건 시간이었습니다. 방역 모드 때문에 카운트다운 시계가 더 빨리 돌아갔습니다. 숫자들이 미친 듯이 춤을 췄습니다. 3시간 52분에서 순식간에 3시간 20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는 귀중한 30분을 잃었습니다. 도윤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소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공포에서 의심으로, 그리고 분노로. 잠깐만. 방역 패턴이 너무 정교해. 이건 너무 인간적이야. 소녀는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려 방금 기록된 시스템 로그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패턴 누군가 고의로 만든 거예요. 도윤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업데이트 실패 시간 충돌. 전부 우연이 아니에요. 예전부터 누군가 시스템에 백도어 뒷문을 심어놨어요. 도윤이 확 돌아보며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박 대표님, 회사 안에 배신자가 있어요? 제 얼굴이 굳고 피가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리가. 내 직원들은 다 초창기부터 함께한 사람들인데 증거가 너무 명백해요. 도윤이 역류하는 낯선 코드들이 있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원격으로 시스템을 조종하고 있어요. 어딘가에 앉아서 카메라로 우리를 지켜보면서 제가 뚫으려고 할 때마다 수동으로 막고 있다고요?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건조한 기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 그럼 어떡하지? 저는 배신감에 가슴이 아파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상대가 룰을 바꿨으니 우리도 게임을 바꿔야죠. 도윤의 눈이 결의로 불타올랐습니다. 소녀는 커서만 깜박이는 검은 프로그래밍 창을 새로 열었습니다. 이제 도윤은 단순히 금고를 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얼굴 없는 해커와의 정면 승부를 위한 무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진짜 해커가 어떤 건지. 도윤이 2단계 양자 암호화층을 공격하기 시작하자 금고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LED가 클럽 조명처럼 번쩍였지만 그 의미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양자키 구조가 계속 바뀌어요. 도윤이 식은땀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놈이 동적 암호화, 다이나믹 엔크립션 알고리즘을 써서 실시간으로 암호키를 변형시켜 막고 있어요. 옆에서 최 교수가 거친 숨을 몰아 쉬었습니다. 이건 자가 수정 양자 암호화야. 이게 실제로 구현되는 건 처음 봐. 이놈은 괴물이야. 금고가 바닥을 울릴 정도로 웅궁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시스템이 최종 방어 모드에 들어갔어. 한소희 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윤의 얼굴을 백지장처럼 만든 시뻘건 대형 경고창이 떴습니다. 경고 3회, 불법 접속 감지. 다음 시도 시 모든 데이터 영구 삭제. 저는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팔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절망이 저를 덮쳤습니다. 데이터가 삭제되면 넥서스 코퍼레이션은 끝이야. 10년이 진짜 끝나는 건가? 천근만근의 압박감이 18살 소녀의 마른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500명의 직원, 수천억 원.
그리고 모녀의 미래까지. 솔직히 너무 무서워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키 하나만 잘못 누르면 다 제 잘못이잖아요. 제가 다가가 소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앙상하고 뼈만 남은 어깨. 저는 살짝 힘주어 잡았습니다. 도윤아, 내 말 들어라. 실패해도 네 잘못이 아니야. 네가 여기까지 해냈고 이 음모를 밝혀낸 것만으로도 기적이야. 무서워하지 마. 그냥 해. 제 진심 어린 위로 혹은 중년 남자의 절박함이 도윤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쉬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해볼게요. 최선을 다할게요. 바로 그때 섬뜩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윤의 노트북 화면에 있는 마우스 커서가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누군가 제 시스템에 역으로 침입했어요.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화면 한가운데에 검은 채팅창이 떴고 차가운 하얀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포기해 꼬마야. 넌 못 이겨. 노골적인 도발이었습니다. 익명의 해커가 직접 결투를 신청한 겁니다. 도윤의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두려워하던 눈빛은 사라지고 게이머이자 해커로서의 긍지와 투쟁심이 불타올랐습니다. 네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 절대 안 져. 도윤은 답장을 입력하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두 개의 마우스 커서가 화면 위에서 서로를 쫓았습니다. 하나는 도윤의 것, 하나는 해커의 것. 고속 바둑 대결처럼 그들은 통신망을 차단하고 바이러스를 풀고 방화벽을 세우며 끊임없이 공격하고 방어했습니다. 최 교수, 이정재 한소희 씨는 멍하니 지켜보았습니다. 업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평생 처음 보는 경이롭고도 무시무시한 광경이었습니다. 실시간 해킹 대결, 리얼타임 해킹 배틀. 저쪽 해커는 진짜 고수였습니다. 노련하고 교활하고 잔인했습니다. 그는 도윤의 생각을 읽기라도 하듯 모든 수를 미리 차단했습니다. 이 꼬마 교과서대로만 움직이네. 너무 뻔해. 그가 도발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는 피식 웃었습니다. 오만한 미소였죠. 내가 뻔하다고. 그럼 이건 어때? 그녀는 스타일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더 이상 정석적인 규칙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질서하게 키보드를 두드리며 비논리적인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한소희 씨가 외쳤습니다. 세상에 도윤이가 양자 얽힘, 퀀텀 엔탱글먼트 원리를 코드에 적용하고 있어 여러 경로를 동시에 공격하는데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어. 반대편의 베테랑 해커가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의 커서가 한 박자 멈칫했습니다. 그 순간 도윤이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놈의 방화벽을 뚫고 들어가 커널 깊숙한 곳에 숨겨진 로그 파일을 찾아냈습니다. 여우 꼬리 잡았다. 도윤은 빠르게 파일을 해독했습니다. 내용이 드러나자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상세 접속 기록. 한 번이 아니에요. 누군가 오늘 밤을 위해 한 달 전부터 몰래 시스템에 들어와 코드를 계속 수정해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줄이 나타나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User ID 2749 Authorized Access IID 누구 거예요? 도윤이 뒤를 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몸을 떨었습니다. 발밑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번호를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그건 기술 담당 이사 CTO 정우성의 아이디야.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 가장 친한 친구. 그 차고에서 같이 창업했던 친구인데 말도 안 돼. 진실은 적나라하고 고통스럽게 드러났습니다. 내 형제 같던 정우성이 나를 팔아넘긴 겁니다. 그는 경쟁사인 사이버 넥서스로부터 거액을 받고 상장 전날 밤 시스템을 무너뜨리려 한 것입니다. 이제 방 안의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눈으로 도윤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컴퓨터 좀 하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구세주였습니다. 진실이었습니다. 도윤은 계속 IP를 추적했습니다. 저랑 싸우는 해커는 정 이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고용한 전문 용병이에요. 신호가 마카오의 한 카지노에서 잡혀요. 소녀는 뒤를 돌아 저와 모두를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이 이글거렸습니다. 이제 적이 누군지 알았어요. 놈의 얼굴을 알았다고요. 도윤은 손가락 관절을 우두둑 꺾었습니다. 상대의 정체를 알았으니 룰을 바꿀 수 있어요. 본때를 보여줄게요. 시계를 보았습니다. 남은 시간 2시간 8분.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였습니다. 도윤이 가느다란 손가락을 키보드에 올리자 칠흑 같은 채팅창이 화면 중앙에 뜨며 우리 모두의 생각을 끊어놓았습니다. 차갑고 오만함이 가득한 하얀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게임 시작하자 꼬마야. 얼마나 버티나 보자. 공식적인 선전포고였습니다. 일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마카오에 앉아있는 저 전문 해커놈은 우릴 막으려는 게 아니라 즐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걸 게임으로 여기고 도윤을 잡아먹기 전 가지고 노는 생쥐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기이한 것을 보았습니다. 도윤의 눈은 두려움 대신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갑고 날카로워졌습니다. 소녀의 모든 감각이 면도날처럼 예민해진 듯했습니다. 엄마 등 뒤에 숨던 수줍은 소녀는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전사였습니다. 반지하 방에서 밤을 새우던 날들, 컴퓨터를 친구 삼아 외롭게 보낸 7년. 그 모든 것이 이 생사의 순간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좋아, 받아주지.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2개의 마우스 커서가 번개처럼 화면을 누볐습니다. 제 눈으로는 따라가기도 힘들었습니다. 초록색 코드가 뜨면 도윤의 공격이고 즉시 붉은 코드가 나타나 막아내면 적의 방어였습니다. 타자 소리가 기관총 소리처럼 맹렬하고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적이었던 최 교수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는 안경을 코끝으로 내리며 속삭였습니다. 맙소사, 저 라우팅 기술 좀 봐. 교과서 이론이 눈앞에서 실전이 되고 있어. 저 아이 유령 알고리즘으로 성동격서 소란을 피워 남을 속임를 쓰고 있어. 도윤의 상대는 정말 강했습니다. 노련하고 악랄했습니다. 그는 도윤의 모든 침입 시도를 막아내고 그녀가 찾아낸 모든 구멍을 메워버렸습니다. 마치 뚫을 수 없는 성벽 같았습니다. 시간은 잔인하고 무심하게 흘렀습니다. 남은 시간 2시간 35분, 그리고 34분. 방 안의 공기는 끈적했습니다. 도윤의 이마에서 땀이 비오듯 흘러 콧등을 타고 내렸지만 그녀는 닦을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1초만 방심해도 끝이니까요. 갑자기 해커가 치명적인 공격을 날렸습니다. 도윤의 화면이 미친 듯이 깜박였습니다. 수천 개의 팝업 창이 뜨며 시야를 가렸습니다. 디도스 서비스 거부 공격이야.
한소희 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대역폭을 폭주시켜서 도윤이가 명령어를 못 보내게 막고 있어. 동시에 커널 시스템에 백도어를 심고 있어. 채팅창에 조롱 섞인 메시지가 떴습니다. 끝이다 꼬마야. 집에 가서 엄마 젖이나 더 먹고 와라. 저는 의자 팔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비열한 놈, 너무 비열하게 나오잖아. 그런데 바로 그때 도윤의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웃었습니다. 도전적인 반쪽짜리 미소였습니다. 디도스 공격이라고 고마워. 아저씨, 방금 나한테 선물을 줬어. 뭐라고? 도윤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저와 새 전문가 모두 어리둥절했습니다. 도윤은 해커가 보낸 데이터 쓰레기 폭포를 막는 대신 오히려 접속 포트를 활짝 열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네트워크 다운된다고. 이정재 씨가 고함쳤습니다. EJ 오랑캐로 오랑캐를 무찌름을 쓸 거예요. 도윤은 해커의 거대한 디도스 패킷들을 잡아내어 그것들을 파괴하는 대신 패킷의 헤더 헤아들 부분을 순식간에 수정해 자신의 위조 인증 신호로 바꿔버렸습니다. 적의 공격력을 그대로 이용하여 보안문을 밀어젖히는 데 사용한 겁니다. 쉽게 말해 유도와 같습니다. 상대가 엄청난 속도로 돌진해 올 때 막아서는 게 아니라 그 힘을 이용해 상대를 맺히는 거죠.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짓을 당황한 해커의 메시지가 떴습니다. 허를 찔린 겁니다. 꼬맹이가 이렇게 무모한 차도살인 기술을 쓸 줄은 몰랐던 거죠. 이정재 씨는 멍하니 두 팔을 떨구었습니다. 이 거울 반사 미러 리플렉션 방역 기술은 국정원에서도 몇몇 괴물들만 할 수 있는 건데 저 애는 어디서 배운 거야? 도윤의 기막힌 공격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자신의 압력에 못 이겨 해커의 방화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됐어. 양자 암호 방어선을 뚫었어요. 도윤이 외쳤습니다. 금고의 두 번째 보안 LED가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변했습니다. 건조한 철컥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축배를 들기엔 일렀습니다. 미친 해커가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자신이 질 것 같자 판 엎기를 시전한 겁니다. 내가 못 먹으면 너도 못 먹어. 놈은 시스템에 파괴적인 바이러스를 풀었습니다. 단 몇 분 만에 금고 안의 모든 데이터를 갉아먹도록 프로그래밍된 컴퓨터 웜이었습니다. 경보 악성 코드 감지, 데이터 삭제, 시작, 시스템 경고 방송이 울부짖었습니다. 도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동시에 세 개의 창을 조작했습니다. 왼손으로 바이러스를 막고 오른손으로 마지막 잠금층을 해독하며 눈은 여전히 해커 추적창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땀이 후드티 등판을 흠뻑 적셨습니다. 빨리 해. 도윤아 시간 없어. 메인 파일까지 먹히겠어. 최 교수가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일촉즉발의 순간 도윤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바이러스를 죽이는 대신 가상의 샌드박스에 격리하고 그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데이터를 먹고 싶어 먹게 해줄게. 대신 열쇠를 내놔. 도윤은 바이러스의 공격 패턴을 역이용해 마지막 잠금층의 허점을 찾아냈습니다. 파괴자를 강제로 문을 여는 열쇠공으로 만든 셈입니다. 3초 후 바다 건너편에서 마지막 메시지가 떴습니다. 네가 이겼다. 인정하지. 젠장, 너 정체가 뭐냐? 그리고 연결이 끊겼습니다.
놈은 완전히 항복했습니다. 겁을 먹은 거죠. 양자 잠금 완전 해제.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시련이 남았습니다. 빌어먹을 시간 잠금 시스템. 카운트다운 시계는 1시간 4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실타래처럼 꼬인 수천 개의 시간 코드가 표시된 화면 앞에 섰습니다. 이건 실시간 기반 다층 암호예요. 현재 초 세컨드에 맞는 정확한 인증 코드를 입력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리셋돼요. 도윤이 인상을 쓰며 중얼거렸습니다. 방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컴퓨터 펜 돌아가는 소리만이 선명했습니다. 갑자기 도윤이 허벅지를 탁 쳤습니다. 아, 이 시간 코드 변화 패턴. 아까 해커놈이 심어놓은 백도어랑 연결돼 있어. 그녀의 눈이 유성처럼 빛났습니다. 역발상. 공격 루트를 해결책으로 바꾸는 거야. 놈은 그 백도어가 도망칠 구멍인 줄 알았겠지만 사실 우리한테는 보물지도였던 거야. 한소희 씨가 감탄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아이의 사고방식. 일반적인 논리를 훨씬 뛰어넘었어. 47분 46분. 시간은 숨막히게 흘러갔습니다. 도윤의 손가락이 마지막 춤을 추었습니다. 긴 명령어를 단 한 글자의 오타도 없이 입력했습니다. 좋아, 열려라. 도윤이 소리치며 엔터키를 강하게 눌렀습니다. 철컥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명쾌하게 울렸습니다. 거대한 금고가 진동했습니다. 붉은 LED 불빛이 꺼지고 그 자리에 희망의 색, 생명의 색인 은은한 파란색이 들어왔습니다. 기계음이 천사의 목소리처럼 부드럽게 울렸습니다. 인증 성공, 접근 허용, 금고 시스템 개방. 육중한 티타늄 문이 서서히 열렸습니다. 그 순간 맹세컨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은 열광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점잔 빼던 최 교수는 어린애처럼 방방 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소희 씨는 얼굴을 감싸 쥐고 엉엉 울었습니다. 해방감의 눈물이었죠. 이정재 씨는 천장을 보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 박서준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얼굴을 감싸 쥐자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나왔습니다. 10년 동안 짓눌려온 끔찍한 압박감, 모든 것을 잃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도윤한 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지수 씨가 달려와 딸을 껴안았습니다. 두 모녀는 환호성 가득한 방 한가운데서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그녀는 행복에 겨워 떨리는 거친 손으로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딸 장하다. 엄마는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수조 원 규모의 기업을 구한 작은 소녀 도윤은 수줍게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다들 도와주셨잖아요. 최 교수가 다가와 18살 소녀 앞에서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진정한 재능에 대한 선배로서의 경의였습니다. 아까 했던 막말은 사과하마. 오늘 밤은 네가 내 스승이다. 하지만 도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컴퓨터로 돌아가 USB 하나를 뽑았습니다. 박 대표님, 선물이 하나 더 있어요. 해커의 실제 신원을 추적했고 배후에 있는 정구성 이사를 처벌할 수 있는 은행 거래 내역을 포함한 법적 증거를 다 확보했어요. 완벽한 결말이었습니다.
방어뿐만 아니라 방역까지 도와준 겁니다. 저는 일어나 눈물을 닦고 CEO의 위엄을 되찾았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비서에게 걸었습니다. 코스닥 상장 발표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우린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도윤에게 돌아서서 그녀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윤아, 아저씨가 약속했지. 100억 원은 빈말이 아니야. 내일 당장 내 계좌로 입금해주마. 넌 그럴 자격이 있어. 방 안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100억 원. 누구의 인생이라도 바꿀 수 있는 돈. 특히 가난한 소녀에게는 더더욱 그렇죠.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전 그렇게 큰 돈 필요 없어요. 아저씨가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뭐라고.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적어서 그러니. 아니요. 도윤은 순박하게 웃으며 엄마를 보았습니다. 전 엄마가 더 이상 힘들게 청소 안 하고 쉴 수 있을 정도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돈은 아저씨가 장학재단을 만드는데 써주셨으면 해요. 장학재단. 네. 저처럼 컴퓨터를 좋아하는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요.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고장난 컴퓨터를 쓰지 않게요. 저는 소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낡은 후드티 속에는 순금보다 귀한 마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순수한 영혼 앞에서 어른들의 계산적인 모습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 약속하마. 저는 도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대신 다른 제안 하나만 하자. 우리 회사 최고 보안 책임자 CSO 맡아줄래? 특별직으로 만들어줄게. 학교 다니면서 고문 역할만 하면 돼. 도윤은 엄마를 보고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의 첫 햇살이 테크노밸리를 비추었습니다. 도윤과 지수 씨, 그리고 넥서스 코퍼레이션에게 찬란한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6시 30분,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넥서스 빌딩 로비 앞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도윤이 제공한 반박 불가한 증거를 토대로 정우성 기술 이사는 공항으로 도주하려다 주차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수갑을 찬 그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당신을 산업 스파이 정보통신망 침해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도윤이 정리한 증거 파일은 경찰청장조차 감탄할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이렇게 바이트 단위까지 상세한 증거 파일은 처음 봅니다. 오전 10시 국제적인 희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인터폴과의 신속한 공조 덕분에 전문 해커가 마카오의 고급 호텔 불법 도박장에서 검거되었습니다. 도윤이 제공한 IP 주소는 방 호수까지 정확했습니다. 경쟁사 사이버 넥서스 역시 당국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경영진이 긴급 소환되었습니다. 정의는 철저하게 실현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한국 언론은 난리가 났습니다. 기사 헤드라인이 도배되었습니다. 18세 천재 해커 대규모 산업 스파이 조직 일망타진. 테크노밸리를 구한 신데렐라. 어린 여영웅 덕분에 넥서스 코퍼레이션 상장 대성공. 기자들이 몰려와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도윤은 엄마 손을 꼭 잡고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누구라도 그 상황이었다면 그랬을 거예요. 오후 3시. 한국거래소에서 넥서스 코퍼레이션의 상장 종이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우리 주식은
시초가부터 상한가를 쳤습니다. 기업 가치는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한 달 후, 도윤과 지수 씨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곰팡이 냄새도 춥디 추운 밤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지수 씨는 은퇴 후 베란다에서 꽃을 가꾸고 딸을 위해 맛있는 밥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윤에게는 나사 연구실보다 더 좋은 개인 컴퓨터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세요? 그 거만했던 세 명의 전문가, 최 교수, 이 요원한 박사는 이제 도윤의 가장 친한 스승이자 멘토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소녀에게 배우기 위해 자주 집에 놀러 옵니다. 최연소 CSO로서 도윤의 첫 프로젝트는 거창한 사이버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중소기업과 비영리 단체를 위한 저렴하고 사용하기 쉬운 보안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보안은 부자들의 특권이 아니에요, 아저씨. 모든 사람의 권리예요. 소녀는 제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6개월 후 약속대로 흰토끼라는 이름의 사이버 보안 교육 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도윤은 주말마다 직접 강의하며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무료로 코딩을 가르칩니다. 지수 씨도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아이들에게 밥을 해줍니다. 두 모녀의 웃는 얼굴을 보면 제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1년 후 재단은 500명이 넘는 아이들을 교육했습니다. 그중 많은 아이가 국제대회에서 상을 탔습니다. 저 박서준은 영광스럽게도 도윤의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2년 차, 도윤은 국제 사이버 범죄 예방 프로젝트에 초청받았습니다. 그녀는 역사상 최연소 사이버 보안 자문위원으로 유엔에서 연설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연단에 선 낡은 후드티를 입고 웅크리고 있던 그 작은 소녀는 이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출신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의 열정으로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객석에 앉은 지수 씨는 자랑스러운 아들, 아니 딸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골에서 상경에 겪은 고생 설거지 청소하던 날들, 그 모든 것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윤 덕분에 넥서스 코퍼레이션은 세계 최고의 보안 회사로 성장했고 수백만 명의 데이터를 지키는 든든한 성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에게 명예는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능은 나만의 것이 아니에요. 모두와 나눌 때 진정한 의미가 있어요. 지금 도윤은 AI와 사이버 보안을 결합해 노인들을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사기에서 보호하는 새로운 비밀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기술은 오픈소스로 대중에게 무료로 공개될 것입니다. 저는 45층 사무실 창밖을 내다봅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에 노을이 지며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유리 빌딩들이 다이아몬드처럼 빛을 반사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미래가 열렸습니다. 가장 어두웠던 밤, 우리는 가장 찬란한 빛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도윤이라는 이름의 기적이 쓴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 인생을 돌아보면 참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그날 밤 그 소녀를 만났기 때문이죠. 때로는 가장 위대한 영웅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가장 평범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 도윤이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이 좀 따뜻해지셨나요? 이 이야기가 흥미롭고 영감을 주었다면 주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제게는 우리 주변의 또 다른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궁금하네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작은 방에서 큰 꿈을 꾸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제가 다 읽어볼게요. 약속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길. 그리고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절대 희망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